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랑은 좀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 네, 두 분 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런가요? 늦은 시간 이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졸립니다. 그렇죠. 저희도 네. 조금은 나른하지만 네. 열심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도 좀 네.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모셨어요, 이사님. 네, 오늘 저희 2차 전지랑 수소 이야기 할 건데 네, 네. 둘 다 핫하기도 하고 특히 2차 전지 요즘에 워낙 뭐 메타버스, 음. NFT 핫하다고 하지만 2차 전지도 개인적으로 그 못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분위기는 어떨까요? 내년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2차 전지 쪽. 제가 아마 그 배터리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해서는 항상 굉장히 걱정하지 마시라. 뭐 항상 네. 그 스크래치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해왔었죠. 네. 해왔었고, 오늘은 제가 업황하고 주가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업황은 뭐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뭐 특별하게 안 좋은 면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지역별로 유럽, 뭐 중국, 미국까지 좋고 내년도에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볼륨이 좀 많이 증가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뭐 일단 전기차 보조금 자체가 다시 이제 재개가 또 되는 브랜드들이 GM하고 테슬라 같은 게 재개가 되고 시장의 부피 자체는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중국도 내년 연말까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이제 판매가 좀 더 확대될 거고 유럽도 내년 말까지가 이제 슈퍼 크레딧이라는 거를 받거든요. 전기차를 네. 팔게 되면 그래서 올해보다도 뭐 되게 좋아요. 좋지만 제가 이제 주식 측면에서 보면 지금부터는 그렇게 무조건 다 좋다. 네. 전기차는 그래서 막 사러 들어갈 때는 아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제 뭐 조금 전에도 이제 여기 계신 분 나가면서 뭐 테슬라 얘기를 하시던데, 유동원 본부장님이. 네네, 그 뭐 보는 시간마다 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네.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테슬라가 1조 달러를 넘었잖아요, 넘었죠. 그죠? 네. 넘고 요즘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스타트업들의 이제 리스팅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네. 되자마자 뭐 순환 참조죠. 테슬라를 네. 보고 리비안 상장하자마자 지금 뭐 맞아요. 120조. 엄청나죠. 뭐 130조, 네. 뭐 네. 120조 뭐 이렇고요. 뭐 루시드는 사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가 이제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네. 없어진다 근데 이제 사우디에서 투자를 받고 뭐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아주 고효율 이제 전기차를 출시를 이제 막 하는데 네. 그 회사도 상장하자마자 지금 80조. 네.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3인방 니옥도 시작을 해서 네. 그 회사들도 뭐 다 60조, 70조 이래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배터리 회사들 뭐 CATL이든지 뭐 BYD는 뭐 섞여 있지만 이런 회사들 다 합치면은 아마 전기차와 관련된 글로벌 시총이 글쎄 얼마쯤 될까요? 한 넉넉 잡으면 한 3조 달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아마 1조 달러를 안 넘을 거예요. 다 합쳐도. 안 넘죠. 테슬라를 못 넘어갈 못 넘어요. 거예요. 못 넘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3배수라는 거죠. 네. 전기차의 산업이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차 산업의 3배수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전기차의 비중이 뭐 이제 막 10%가 안 되니까 이제 막 10% 10%가 될랑 말랑. 네, 안 되고. 아니구나. 5% 이제 됐습니다. 5%. 제가 2030년에 추정이 4천만 대 정도 돼요. 네. 연간 판매가. 예. 그러면 아마 뭐 글쎄 한 뭐 50% 그렇죠. 근처쯤 되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30년까지의 밸류에이션을 다 당겨서 받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버블이라는 소리는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갈 거니까. 그리고 네. 2030년을 넘어서 사실은 그 이후에 2035년까지는 웬만한 신차 기준으로는 다 바뀌어야 되니까 전기차든 수소차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익은 계속 성장하고 판매는 많이 늘어날 거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전기차 대표주들의 가치는 뭐 10년 정도를 네. 당겨서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앞으로 일어날 이 10년 안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계속 그렇게 성장을 해간다는 전제 조건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씩 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과연 이 아주 그렇죠. 강한 주가가 유지될 수 있는지는 지금부터는 이제 좀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폭발 사고가 연속으로 한 서너 건이 터진다던가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뭐 타격을 받을 수 그런 있죠.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정책적으로 음. 뭐 이게 후퇴는 없겠지만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트랜지션을 하다 보면 조금씩 빌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생산도 또 그렇죠. 신규 스타트업들이 생산에 제대로 참여를 못하게 되면 신규 스타트업들은 네. 분명히 힘들어요. 그러겠죠. 네. 테슬라도 초기 한 몇 년 동안은 되게 헤맸거든요. 그렇죠. 그걸 뭐 그래서 이제 테슬라 벌써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리비안 봐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모든 것들이 다 everything is fine.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렇죠.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돼서 어떤 종목이 좀 싸다. 네. 예, 아주 뭐 다른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가치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는 합리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나 네. 뭐 전기차 좋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전기차 관련 소재 부품들을 산다. 이거는 조금 지금은 네. 조심을 하셔야 될 때다. 그렇다면 그 맥락은 2차 전지에도 적용이 되는 맥락이실까요? 아니 2차 2차 전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2차 지금. 전지. 예, 예. 네. 그러니까 해외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이고요.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전기차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이제 움직이는 우리 배터리 회사들의 얘기를 드리는 네. 거예요. 네네. 저희가 전기차를 보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2차 전지에도 집중을 하면 배터리의 어떤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재료가 되는 것들. 그런 부분에서 주목할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터리는 뭐 네. 특별하게 어떤 뭐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 알고 있는 핵심이라고 양극재, 네. 음극재, 그다음에 뭐 전해액, 그다음에 네. 분리막, 네. 뭐 그거 이런 하나하나가 것들이 다 다. 이제 믹싱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분리막이 좀 마진율이 높죠. 왜냐하면 얇은 그걸 막이니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약이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더 프리미엄, 약간은 프리미엄인데, 네. 근데 볼륨상으로 봤을 때는 또 양극재가 워낙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네. 뭐 배터리는 뭐 어디 하나 안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안에서 다 이제 믹싱이 돼서 돌아가게 제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들어보니까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업황 자체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사러 들어갈 땐 아니니까 종목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지금은 겠네요. 그렇게 봐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웬만한 우리 소재 회사들도 배터리 소재 회사들도 보면 밸류에이션이 뭐 내년도 기준으로 보면 뭐 말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고요. 그렇죠. PER 뭐 60배, 70배, 뭐 50배 뭐 허다하니까요. 네. 물론 이제 이게 많이 떨어집니다. 계속 증설을 이익이 발표하고 증가하니까. 이익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10년을 당긴 것 같고요. 네. 우리 소재 회사들은 배터리 소재 회사들은 한 5년을 앞당겼어요. 보통 지금 밸류에이션이 2025년 정도까지 성장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좀 리저너블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미 지금 이제 그 정도까지 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두들겨서 과연 이런 증설이 아무런 이 별로 로드블럭 없이 계속 네. 갈 수 있는지 뭐 혹시 또 다른 변수가 있을지 아닌지 이런 거는 반드시 점검을 해보시고 투자하시면 되고 네. 물론 3년, 5년, 10년 보고 투자하실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냥 가지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투자를 했고 나는 전기차의 끝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얘기예요. 한 1, 2년 보는 분들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단기간에 야, 내가 지금 전기차가 지금 이게 되게 좋으니까 되게 핫하잖아요. 되게 핫하니까 그렇죠, 핫하죠. 사가지고 빨리 이제 단기적인 이익을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네, 제가 과거보다 봤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는 네, 얘기죠. 리스크가 좀 커졌어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한국 배터리 업체를 위기로 몰 수 있는 소재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패키지 기술이 혁신적으로 바뀌면서 LFP의 마일리지가 급속하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업체들은 3원기를 내면서 사실은 LFP는 별거 아닌 기술이야라고 사실은 좀 밀어놨었잖아요.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성공해서 잘 먹혔는데 갑자기 메이커들이 싼 배터리 원해, 안 터지는 싼 배터리 좋아, LFP 채용을 막 하고, 현대차도 지금 CATL 공장이 한국에 뭐 세워진다 만다 뭐 이런 상황인데 한국 업체 셀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이거 금방 대응할 수 있을까요? 금방은 안 되겠지만 어려운 비즈니스는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네.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LFP 때문에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경쟁력이 약화된다.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닌데 이제 LFP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네. 뭐냐면 왜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막 저가 모델은 LFP를 하고 폭스바겐도 하려고 네. 머시디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가 가지는 근원적인 원재료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LFP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리튬이든 코발트든 모든 전기차와 관련된 그 원재료들이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네네. 급등했고 이 급등한 가격이 여기서 쉽게 허물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전혀. 왜냐하면 수요는 굉장히 좋고. 그렇지. 2030년까지 줄기차게 뻗어나가는 네, 수요는 거니까요. 좋은데다가 네. 또 이제 이게 중국 의존이 많은데 중국이 아무래도 생산을 과거와 같이 막 그냥 막 찍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지금 아니죠. 탄소 네. 배출 때문에. 네. 그렇다 보면 또 그 친구들이 또 그걸 무기 삼아서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아마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보통 우리 이제 일반 투자가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는 전기차 배터리 가격은 계속 떨어진다. 계속 떨어져서 그렇지. 보통 그렇죠. 2023년 빠르면 늦어도 2025년도에는 페러티가 온다.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의 내연기관하고. 가격이 동일하게 되는. 네. 뭐 변수는 배터리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가정하에 수요의 확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 네. 당연히 올라가겠죠. 지금 테슬라 이미 뭐 몇 번 올렸잖아요. 네. 뭐 가격을. 네.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올리고 있어요. 일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중간중간에 나타날 수 있는 네. 자그마한 리스크라는 거죠. 음.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음. 이제 일부 LFP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 길게 봤을 때는 사실은 LFP는 이게 이제 지금 리사이클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은 리사이클 물량이 배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리사이클 배터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누가 리사이클에 대한 기술과 경쟁력을 가지느냐가 이제 앞으로 배터리 산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겠죠. 네. 지금 당장은 없나요? 지금은 없죠. 어디서 누가 뭐 1, 2년 타고 배터리를 뭐 그렇지. 이렇게 그렇겠죠? 덤핑하지는 않겠잖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요. 아, 네. 그래요? 보통 배터리가 사실은 그 테슬라 배터리 같은 케이스도 30만 킬로 넘어도 한 85% 정도씩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차를 한 10년 타면 이제 보통 바꾸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이 배터리에 리사이클 물량들이 많이 나와서 네. 3원기 배터리 회사들은 되게 이제 편해지겠죠. 그렇게 네. 되면. 공급이 네. 원료 공급이 그대로 폐차에서부터 원료 리사이클이 이제 되니까. 되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때서부터는 사실은 LFP 애들이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LFP 스토리는 LFP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냥 잠시 잠깐의 어떤 그런 작은 리스크다 이렇게 네. 보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큰 함의가 이제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다. 네. 그거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지. 왜냐하면은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동차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 자동차 가격 오른 거를 소비자들이 전기차 사야 되니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보조금도 전기차 보조금도 이제 유럽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막 이제 크게 올렸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일부 국가부터는 이제 조금씩 낮춰지거든요. 그러겠죠. 네. 낮춰지게 되면 또 수요에 관련 그 민감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네. 우리가 이제 좀 두들겨 보고 네. 시장을 봐야 될 때다 그렇죠.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급이 안 돼서
물량 풀리는 게 보급이 좀 늦었지만 오히려 네.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공급은 어느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공급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도 보면 각 지자체가 10월 정도에 벌써 이미 보조금이 다 끝나버린 데가 꽤 있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게 뭐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따져 보면 예를 들어 물량이 뭐 배로 늘었다. 그러면 정부가 다 배 늘은 거 다 보조금 똑같이 줄게 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 수준은 계속 줄어요. 네. 계속 주는 거죠. 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것처럼 요소수 대란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디젤 차 안 써, 전기차로 갈래 이런 식으로 작용해서 또 2차 전지에 영향을 주고 그런 건 너무 상상 속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 요소수 얘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탄소 중립 시대로 가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아주 여실히 좋은 보여준 얘기죠. 그런 건가요? 좋은 얘기고 뭐 요소수뿐만 아니에요. 뭐 최근에 이제 유럽이든 중국에서 있었던 이 전력난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탄소 중립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걸 경고하는 시그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일부에서는 반대로 해석을 하죠. 괜히 탄소 중립한다고 그래서 그린 인플레이션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해외에 있는 주요 국가들의 정책 지도자들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케이스는 보리스 존슨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력난이 일어나고 천연가스 요금이 급등하니까 네. 이거 봐라. 빨리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에너지 독립을. 그래서 화석연료 수입을 안 하게 네. 우리의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대규모로 확대하고 뭐 일부 원전에 대한 얘기도 좀 했죠. 뭐 그렇게 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중국 전기요금 인상되고 뭐 전력난 때문에 우리 언론들 뭐 맨날 떠들었잖아요. 시진핑이 뭐라고 어떻게 해결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시진핑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막에다가 400기가와트 지어라. 풍력 태양광. 네. 그래서 지금 짓고 있어요 이미. 찍고 있어요? 네, 짓고 있어요. 벌써 이제 착공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요소수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네, 석탄의 부족, 그 부족한 석탄 때문에 암모니아를 못 만들고 요소수를 못 만든다는 게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나치게 아무 생각 없이 의존하다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뭐 전기 트럭 하면 되고 네. 좀 장거리는 수소 트럭으로 하면 되고 네, 충분히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야기를 듣고 또 2차 전지의 전체적인 그림과 막 사러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은 이란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기준점이나 그 2차 전지 포인트들을 좀 속속들이 알고 어떤 변화나 변수가 있으면 그거를 잘 캐치해서 따라가는 그럼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을 지금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들을 저희가 짚고 따라가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모든 긍정적인 요인들이 다 세팅이 완료돼서 잘 움직일 거다. 네. 요런 지금 게 있는 거예요. 네, 뭐 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한 미국 시장이 내년에 되게 좋을 거고 우리 업체들이 좋을 건데 네. 그거는 지금 현재 바이든의 두 번째 경기 부양안 네. 1.75달러의 경기 부양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왜냐하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7,500불에서 12,500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그게 삐걱삐걱거리면서 뭐 통과는 되겠지만 시기가 이제 계속 늦어지고 이러면은 이제 또 추가 심리가 좀 악화되겠죠. 그러겠죠. 네. 네, 그런 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사실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쪽은 별로 영향이 없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전기차는 워낙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 사실은 확보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쪽 내연기관차 쪽은 들어가는 양도 별로 작고 이쪽에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구멍이 많이 났던 거죠. 근데 과연 내년에도 동의하겠는지는 네. 우리가 좀 더 한번 봐야 되죠.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보다는 사실은 아직은 이 내연기관차 쪽이 이 돈이 더 되잖아요. 네. 피해를 많이 봤을 거라고요 아마 올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하여튼 돌다리 두드리는 심정으로 네. 하나 둘씩 신규로 사시는 분들은 음. 그렇게 지금 좀 뭐 네. 보셔야 될 타이밍이다. 저는 예. 그렇게 봐요. 우리 네. 한 이사님은 네. 이 재생에너지 2차 전지 아예 초기부터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네. 이런 분이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네. 좀 고려를 좀 심사숙고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음.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뭐 제 생각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이 다 좋고 종목들이 다 좋고 막 이러면 정말 헤이데이. 정말 이거는 전성기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수급이 시장을 갖다가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 네. 펀더멘탈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배터리의 소재 회사들은 되게 좋은데 음. 세트 메이커들은 다 주가가 안 좋아요. 셋업체들. 네. 뭐 LG나 SK는 분할 이슈가 있으니까 네. 뭐 그렇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더라도 SDI는 없잖아요. 네. 근데 안 좋아요. 음. 별로 뭐 퍼포먼스가 뭐 고점보다도 낮아져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밑에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은 뭐 사상 최고가 뭐 조금만 재료 나오면 하루에 막 10%씩 막 오르고 네. 뭐 5조, 10조 막 이렇게 가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과연 궁금해요. 네. 같은 사업을 하고 여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제 수급이라는 거죠. 수급. 수급 이슈가 아무래도 이런 이제 셀 메이커들은 큰 회사들이잖아요. 규모가 크니까는. 큰 네. 회사들이라서 어떤 수급이 움직이기는 쉽지가 네. 않고요. 뭐 이렇게 몇 조 단위, 1, 2조 뭐 이렇게 네. 하다가 이렇게 된 회사들은 사실은 ETF라든지 이런 수급들이 요즘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 따라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움직이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어떤 익스큐즈가 있었냐면 세트 메이커들은 대규모 증설하는데 돈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JV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익을 나누니까 네. 당연히 소재 회사들이 훨씬 더 탄력적이야.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소재 회사들도 다 엄청난 투자를 해요. 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다 이 친구들도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돈이라서. 네. 네. 그래서 셀 업체들하고 JV를 하다가 네. 아니면 중간에 어떤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또 이제 외부의 투자를 받아서 또 하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자기가 투자해서 모든 걸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게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지배주주 지분이 떨어지는 낮아지죠. 거예요. 네. 지배주주 지분이 떨어지면서 네. 실질적인 PER이 좀 낮아지는 거죠. 네. 그런 업체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식들은 슈팅을 하는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는 뭐 그렇게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면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공격적으로 안 하고 조심해서 할 때 음.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옥석 가리기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웬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차별점은 잘 못 느끼겠어요. 업체들이 그래요? 다 리레이팅이 많이 돼가지고 네. 이제 아주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뭐 괜찮겠죠. 네. 덜 간 친구들. 뭐 덜 간 친구들도 있고 사실은 배터리가 주력이 아닌데 네. 배터리 사업을 하면서 갔던 종목들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인데 아직은 이제 덜 알려져서 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회사. 네. 뭐 그런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신흥 스타트업이 100조를 받고 뭐 100조 육박하는 돈을 받고 근데 사실은 테슬라도 그랬고 또 그 밑에 있는 파나소닉도 18650에서 21700 바꿀 때도 1년 이상의 수율 잡는데 시간이 걸리고 한 걸 감안해 보면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리고 또 뭐 AI의 도움을 받아 뭐 공장을 뭐 자동화시키고 막 한다고 해도 이 회사들이 테슬라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테슬라의 초기 국면의 수량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리비안이 지금 2023년 4년 정도 되면 10만 대를 넘어갈 것 같아요. 네. 판매가. 근데 지금 130조, 120조를 하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받아? 뭐 물론 10년 후의 모습으로 일하면 뭐 가능하겠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10년 후의 모습이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는 해야죠.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너무 지금은 다들 약간 좀 취한 듯한, 네, 약간 흥분한 것 같죠. 취한 네. 듯한 느낌이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 비단 전기차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요즘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라든지 네, 몇 가지 있죠. 뭐 취향 코인 분야. 이슈라든가 모든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사실은 부분에 많은 그 일부에서는 버블, 네. 또 일부에서는 뭐 좀 과열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앞서 잠깐 중간에 살짝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뭐냐면 ETF요. 그 사람들이 개별 종목을 하면 골치 아프고 맞아요. 종목 찾기가 어려우니까 에이 그냥 ETF 편하게 하자 그렇죠. 하면서 좀 진짜 너무 편하게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가끔씩 나오시는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에게 ETF 결정 구조, 가격 결정 구조 어떻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들어가냐 물어봤는데 네네. ETF 매수가 들어오면 그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주식들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무조건 삽니다. 네, 기계적으로. 네, 무조건 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거 좋다니까 막 그 수익률 이 신재생 에너지 아니 저기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 ETF 하면은 막 20% 30% 수익이 나고 또 메타버스 20% 30% 나니까 되게 좋아 보이네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오르는 거죠. 지금 일단 선순환이 되는데 선순환이 지금 과연 정상적이느냐 앞서 지금 한의원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열은 아닐까 하는 고민은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볼 지점을 좀 던져주셨네요. 네. 전기차 이야기도 하면서 2차 전지 이야기를 많이 했고 네. 이제 수소로 슬슬 넘어가 볼까 싶어요. 네. 수소차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전기차 이야기하다 보면 수소차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같이 간다. 수소차는 네. 뭐 그 험불하죠. 험불. 아주 네. 초라하죠. 전기차에 비하면. 그러니까 전기차 증가 속도에 비한다면 더 하고요. 아니요, 속도는 더 빠르죠. 어. 왜냐하면 베이스가 작으니까 네. 속도는 여기 보시면 57%잖아요. 2030년까지. 그럼 네. 뭐가 험불한 걸까요? 숫자가 작잖아요. 아니 절대 지금 뭐 수치. 숫자가 몇백 대밖에 못 팔아요. 절대 미국에서. 수치가 일단 작으니까. 관심이나 뭐 소비 자체가 올해 전 세계 수소차 판매가 2만 대예요. 네. 2만 대. 음. 우리나라하고 일본, 미국 요 3국이 거의 다 대부분이고요. 2030년도 제가 추정하는 게 86만 대 연간.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30년도가 전기차가 제 추정치가 4천만 대라고 대. 말씀드렸잖아요. 네. 86만 대니까 굉장히 작은 음. 시장이죠. 작은 시장인데 이 시장이 아주 의미 있게 존재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의미 있고요. 있게 뭔가 많이 함의되어 있는 느낌인데 어떤 왜냐하면 의미죠? 네. 이 탄소 중립 때문에 그래요.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동차라는 것은 다 이제 CO2를 배출하지 않는 클린카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전기차로서 해결할 수가 없는 중량의 차들이 많이 나갈수록 배터리로는 감당이 좀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요? 전 그건 그럼. 몰랐네요. 전기차로 해결 그러니까 안 예를 되는 부분이 들면 있군요. 그러니까 테슬라 세미, 네. 세미가 이제 트럭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게 이제 한 40톤 가까이 되는 트럭인데 그 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의 무게 정도면 한 5톤 정도 될 거예요. 네네. 5톤 정도인데 40톤짜리 트럭에 5톤의 배터리를 달고 다니면 뭐 충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죠. 네, 충전하는 안에 시간상으로 답이 안 나오죠. 시간적으로. 화물도 적게 들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관가하시는 게 보통 차량이 대부분 다 북반구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가요? 밑쪽 부분 네. 뜨거운 국가들에서는 별로 많이 안 쓰는 국가들이 많죠. 좀 저개발 국가들이 많고 네. 대부분 시장이 잘 사는 북반구 지역에 많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배터리 용량은 가만히 앉아서 줄어들어요. 네. 안에 리튬의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충전하고 갈 수 있는 기간이
거리가 확 더 줄어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행거리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점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소차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죠.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아마 그 산업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고용 때문에 음. 그 이슈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연기관의 밸류 체인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런 면이 네. 있는데, 그러니까 배터리로 전기차로 다 100% 바꾸게 되면 인력이 아예 가만히 앉아서 30% 알파가 다 없어져요. 아, 그건 큰 자동차만- 문제네요. 내연기관차는 흡입구, 배기구가 다 있고 음. 엔진부터 시작해서 쭉 생겨온 그 부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부품들의 한 30에서 40%가 없어져요. 네. 아.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내연기관차에 고용된 직접 고용 인력, 제조 인력이 30만 명이에요. 30만 명이고 주유소 12,000개, 그다음에 카센터가 3만 개입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그 두 개만 해도 한 10만 명 될 거예요. 네. 그러면 30만 명에서 30% 줄면 거의 한 10만 명 보면 한 20몇만 명이 100% 전기차로 바뀔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 반대가.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로 하는 애들 입장, 거기 종사하는 분들 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이제 수소차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수소차를 보면,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뭔가 수익이 나서 음. 바로 이어질까, 투자 가치로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좀 많이들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성에 있어서는 오케이, 느낌표인데,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수소차는 네. 전기차의 10년 전 모습하고 똑같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10년 전에도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이거 언제 돈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충전 시선이 인프라도 많아요. 없고. 네네. 그래서 테슬라도 불과 한 3, 4년까지도 계속 공매도에 시달렸잖아요. 그렇죠? 변곡점에 한번 탁 오면서 이제는 누구도 전기차를 의심 안 하듯이 그렇죠. 수소차도 이제 마찬가지 지금 국면이에요. 10년 전의 국면이고 이제 막 인프라가 이제 깔려가는 시점. 그게 이제 요 차트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소는 수소를 만들어야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수소를 만드는 설비가 일단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물을 갖다 분해해서 만드는 설비인데 이게 수전의 설비라고 하거든요. 네. 수전의 설비가 과거에는 1년에 뭐 몇십 메가와트 설치되고 이랬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게 슬슬 올라오더니 올해는 한 200메가 가까이 설치가 되고요. 내년도부터는 기가 단위로 설치가 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예산이 집행되는 게 확정됐기 때문이에요. EU의 그린딜 안에 수소와 관련된 예산이 확정이 돼 있고 이번에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안 이미 통과된 거 있죠. 1.2조 달러짜리. 네. 그 안에 수소와 관련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내년부터 당장 집행입니다. 네. 그래서 수소 생산의 인프라가 확충이 이제 되는 것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이제 쓸 수 있는 수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한테 매우 중요해요.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 수소차 시장의 60에서 한 50% 우리가 절반 정도 돼요. 현대가 그래요? 그만큼 잘해요. 예. 아. 뭐 물론 글로벌 시장이 아직은 안 깨어났기 때문인데 네네. 이게 이제 계속 줄어들겠지만 2030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소차 시장에서의 비중이 20%일 정도로 우리는 메인 마켓이다. 현대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대비를 잘했나 보죠. 오래됐죠. 네, 오래됐어요. 현대하고 오래됐어요? 도요타가 둘만 했죠, 사실은. 네. 둘만 했다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4조 정도를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네. 미국도 이제 아까 내년부터 이제 그 예산을 갖다 거의 200억 달러를 뿌려댑니다. 네. 수소에 대해서 차량 허브도 만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고요. 그리고 유럽도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 올해 말부터 해서 수소차 모델들이 좀
중형차 위주로 수소 밴, 뭐 상용차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뭐 길게 보시는 분들, 전기차를 그 웨이브를 못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한 2, 3년 정도 묵혀둘 생각이시면 네. 지금 뭐 저희들이 얘기하는 수소와 관련된 소재 부품 회사들을 잘 사놓으시면 지금 뭐 여러분 뭐 요즘 뭐 에코프로비엠 나는 왜 못 샀을까? 네.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왜 못 샀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위원님 하나 이제 수소차 이제 대형 상용차에서 전기차가 이제 워낙 뭐 아무리 전기 효율이 지금부터 빠르게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말씀하셨던 뭐 수십 톤짜리 차에 있어서는 역시나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하나 그 결국 그 수소차를 끌려면 반드시 그 수전의 시설을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수전의 시설을 가동을 하려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가 출중하게 많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에서 수소를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지금 앞서 우리가 전기차 코너에서 봤습니다만 2030년에 거의 4천만 대까지 올라가는 이 상황이면 전기차로 인해서 전기 쇼티지가 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SMR 얘기까지도 지금 나온 건데. 뭐 SMR 얘기는 뭐 네. 그 원전을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니까 네. 제가 굳이 뭐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뭐 네. SMR을 하시려면 어디에 입지를 할지부터 먼저 대안을 그렇지. 제시를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네. 그거는 신재생이나 SM이랑 거의 동일하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뭐든지 하기 어려운 국가고 저기 뭐 중국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쉽게 박아내니까 그거를 뭐 그런데 그 의문이 그거예요. 전기차의 증가 속도가 이렇게 많을 때 과연 그 수전의 시설을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데 전기가 상당히 꽤 많이 들어가는 이 과정을 사회적으로 용납을 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야 전기차 만들어 전기차 이렇게 많아서 전기가 모자른데 거기에 쓰기도 바쁜데 그거를 몇 배가 더 드는 수전의 시설을 돌려서 수소차로 가는 게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늘어나는 수전의 그 재생에너지도 있겠지만 네. 원래 이 수소에 대해 수소 산업이 무조건 탄소 중립에 필요하다고 EU나 미국이 결정 내린 이유는 네. 재생에너지가 가진 단점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인한 부작용을 갖다가 해결하는 수단으로 수소 생산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네, 에너지 충전이나 에너지 저장 뭐 이런 것들 때문에요. 재생에너지는 그리드에 네. 주구장창 물려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물려져 있지 않죠. 네. 않고 너무 많이 생산되면 이걸 잘라내야 돼요. 네네. 안정화를 위해서. 그래서 저장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ESS 또는 수소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때만 저장된 수소로 이걸 이제 써야 하겠다. 된다는 게 그게 기본 컨셉이에요. 네.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는 그런 수많은 수소가 여분의 수소가 많이 생기기 전에 산업을 성장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수소차도 성장시키고 뭐 네. 발전도 성장시키고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소만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벌써 지금 전 세계 한 200기가 정도의 수준의 프로젝트가 어나운스가 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여기 IEA의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2050년도에는 네. 수전의 장치가 3,500기가가 있을 거라고 IEA가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거 3,500기가면. 네? 3,500기가요? 작년까지는 누적으로 300메가밖에 안 돼요. 수전의 장치가 아까 제가 네. 보여드린 것처럼. 네. 근데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수전의 장치가 3,500기가일 것이다 하고 IEA가 예측을 한 거예요. IEA가 뭐 그냥 사설 기관이 아니고 OECD의 기관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수소를 만드는 장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이걸 붙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자동차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건 뭐 물론 나중에 파생되는 거고 붙이는 거고 거기서 네. 이제 만들어진 수소로 각종 다양한 산업 뭐 제철소에도 쓰고 뭐 암모니아부터 시작을 해서 네. 모든 산업 자동차 뭐까지 다 쓰겠다는 게 그래야지 이제 겨우 탄소 중립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네.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예. 2050년까지 그럼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 그래서 전 세계가 사실은 수소와 융합이 돼서 재생에너지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EU의 그린딜 안에 있는 하이드로젠 스트래티지에 이미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EU가. 네, 거기에 50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수소차 관련해서 각도기님이 어떻게 보면 제일 우려하셨던 부분인데 네. 좀 오늘 한 이사님을 통해서 답변이 되셨나요? 근데 뭐 가정은 지켜봐야 되겠죠. 가정은 지켜봐야 돼요. 음. 네네. 근데 뭐 그 논리에 있어서는 뭐 지금 계속해서 이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속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EU가 치열하게 한 3년 이상을 서로 수뇌부에서 서로 고민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유럽만 하더라도 주요 국가들이 컬테일먼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갑자기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많이 몰리게 되면 전력망이 셧다운이 돼요. 그렇죠. 볼티지가 낮아지면서. 그래서 그걸 이제 딱 막는 제도가 컬테일먼트라는 제도인데 네. 이 컬테일먼트를 하게 되니까 뭐 전력이 민영화돼 있으니까 네.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했는데 내 걸 갖다가 팔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 금액만 독일만 2019년 기준으로 5억 유로였어요. 네. 근데 다 비슷하니까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따지면은 지금 현재도 이미 유럽은 거의 1년에 몇 조씩 내고 있는 거고 이게 탄소 중립으로 가게 돼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아마 10년 안에는 대부분 국가들이 한 다 7, 80%될 거거든요. 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버려야 되는 재생에너지가 만들었는데 네. 방법이 없잖아요. 네. ESS를 하려니 전기차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 네. 쪽은. 배터리는 네. 그쪽에 다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소로 저장해야 되겠다. 음. 이런 이제 계획을 확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물론 이제 현대차가 지금 많이 그 남들보다 많이 했으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한다 쳐도 저희 입장에서는 수전의 시설 관련된 수소 쪽을 밀어붙여가지고 그쪽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건 이미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려운 겁니까? 아니요. 뭐 앞서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수소 연료전지 수전의 공장이 기가 팩토리가 2개나 들어오잖아요. 하나는 SK ENS하고 플러그 파워의 합작 법인이 국내에 대규모 그 설비를 지어요. 네. 거기는 PEM 방식, 그러니까 수소차 또는 뭐 수소 그 포클리프트, 지게차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이제 연료전지고 또 수전의 장치도 만들어요. 수전의 장치 공급도 그다음에 SK 에코플랜트, SK 건설이죠. 네네. SK 에코플랜트하고 블룸에너지가 또 국내에 대규모 설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2개가 여기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 네. 그런 이제 공장이고 현대차도 지금 수전의 장치에 대해서 이미 R&D를 시작을 했어요. 네. 이게 현대차가 사용하는 그 엔진 연료전지를 거꾸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네. 좀 더 리트로핏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어려운 거는 재생에너지 확대예요. 그 재생에너지 꼽을 데가 없잖아요. 저는 꼽을 데가 없는 게 아니죠. 사회적인 수용성이 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잘못 왜곡된 기사들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 정도면은 좁은 땅은 아니에요. 예. 뜨거운 토론 속에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네, 네.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결국엔 제일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서 비롯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옥석 가리기 좀 어떻게 잘하면 되는지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셨잖아요. 수소차는 아까 이제 지금부터 소재 부품 업체 잘 보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2차 전지의 심장이 따로 없었던 것처럼 수소차도 그냥 고루고루 소재 부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될까요? 아니면 노하우가 좀 없을까요? 수소는 이제 막 시작하는 데라서 업체라서 다들 하나씩의 장점이 빛나죠. 하는 업체들이 아직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서 뭐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상하프론테크 같은 회사가 저는 이제 수소 시대 끝판왕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상하프론테크가 만드는 멤브레인,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고어텍스라고 하죠. 네. 고어텍스 멤브레인은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장치에도 중심 소재고 네. 멤브레인이 중간에 들어가고 맨 마지막 단에 수소를 사용해서 만드는 차,
그다음에 건물용 연료전지, 트럭, 버스 이런 데도 다 상하프론테크가 만드는 멤브레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가 끝판왕이에요. 그다음에 뭐 일진 하이솔루스 수소 탱크를 만들잖아요. 네. 효성 첨단 소재는 또 탄소섬유를 수소 탱크를 만드는 탄소섬유를 하게 되고 네. 비나텍 같은 회사는 이 멤브레인을 가지고 와서 또 좀 더 모듈화한 MEA라는 것을 하는데 또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소 관련된 업체들은 요 정도의 핵심 소재 부품 회사들은 글쎄요 한 3년 정도 보면 아마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지금 1차적으로 제가 테이크오프를 하는 아주 좀 세게 띄우는 시점이 2025년 정도로 봐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2024년부터 클린 수소 트럭, 그러니까 그 클린 트럭 의무 제도가 생겼어요. 무조건 트럭을 파는 업체들은 일정 부분 이상의 CO2를 배출하지 않는 트럭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수소 트럭이 많이 이제 커지겠죠. 거기에 맞춰서 대부분 GM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미국의 네. 완성차 업체들도 수소 상용차를 미국에 출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2025년부터 이제 이게 숫자들이 많이 커지니까 한 2, 3년만 참으면 되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시장이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소법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충전소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법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사실은 미리 좀 맛을 볼 수가 있죠. 네. 우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넥소 차기 모델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회사들이 공급이 확정이 돼요. 근데 넥소 차기 모델이 대량 생산 체제로 가는 첫 모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2차 전지 이야기도 해봤고 수소차 이야기도 네. 함께 해봤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좋은 네.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피곤하실 텐데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제 감사합니다. 저희 3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3부는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